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들도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 게을러서 그래.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세대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도 저 나이 때 게으르고 싶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스폰트론에서는 쉬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큐 들어가기 전에도 두 분이 너무 친하셔가지고 예.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친하세요? 보통 묶어서 경동 브라더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경일 경동 동선, 브라더스. 귀엽다, 동선. 귀엽다. 예. 이게 인지심리학 예. 그리고 저는 인지신경과학.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공한 분야가 조금 겹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같은 층을 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가장 인접 전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죠. 사실 최근에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쉬고 있다는 현상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질문 안에 너무 많은 가능성들을 내포한 상태로 질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첫 번째는 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언가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었고 예. 그리고 나서 뭐 학원 등록, 유튜브 시청도 했을 거고 예. 게임도 하고 근데 이 공부도 모든 했을 것들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별일 한 거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쉬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뇌를 들여다봤다면 과연 그 모든 액티비티가 그야말로 휴식을 취한 행동이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동성 박사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쉰다의 반대말이 이제 일한다. 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일한다의 정의가 좀 너무 좁은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쉬고 있다. 반대말은 일한다. 일한다는 뭐예요?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번듯한 직장에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일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번듯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는 직장과 그다음에 그 월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니는 일터의 정의도 굉장히 좁은 거고 예.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형태도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건 맞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의미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오히려 낙인 찍고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해보기는 해야 돼요. 물론 그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다 희석시키지는 않겠지만요. 예. 네. 결국은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판 아닌 비난에 가까운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가만히 있다. 혹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 두 분이 20대 후반의 시절에는 어떠셨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두 분의 그때 상황은 좀 어떠셨어요? 청년 시절. 저는 이제 1970년생이고 예. 55세니까 20대 후반이면 이제 90년대 후반이고요. 예.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IMF 전과 후로 다시 그 시점이 완전히 나뉘죠. 그때도 방송을 보면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은 굉장히 취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했고 편하게 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일간지에 무슨 대기업, 무슨 그룹 해놓고 대졸 신입 공채 하면서 000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 단위로 뽑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때 그 시기에 입사했던 어떤 기업에 이제 아주 고위 임원 한 분을 만났는데 예. 제 동기가 1,700명인데 지금 3명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동기가 1,700명이요. 네네. 교수님 나이 또래가 예.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서 높았죠. 이제 아이 한 명만 낳자 두 명만 낳자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저는 대표적인 어떤 팽창 사회를 경험했던 세대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1980년생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중위 연령에 가장 가까운 45세, 만 45세인데 중년령이라고 해줘요. 지금.
아 뭐야 진짜.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를 기준으로 어떤 예. 느낌이 있냐면 저보다 몇 년 어린 친구들의 예. 경우에는 이미 수축 사회로 꺾여서 맞아요. 들어가는 세대고 확연한 차이. 그렇죠. 제 세대가 어떻게 보면 막차 탄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 선배님들은 예. 다 기회도 많고 대한민국을 일구고 뭐 열심히 좋은 직장 가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어떻게라도 막차를 타보자. 우리도 좀 누려보자. 우리도 좀 아파트 사고 우리도 뭐 어떻게라도 좀 취업하고 잘 살아보자라고 했지만 앞서가는 기차를 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막차 타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강했던 그 세대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세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 30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살려는 욕망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도 내가 뛸 수 있는 속도보다 이 잘 살 수 있는 울타리가 점점 수축해서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세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설렁설렁 걷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도 잘 살 수 있는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 어떻게든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저희 때부터는 울타리에 닫힌 것 같아. 좁아지고 있어.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어. 야 뛰어. 안 뛰면 저 안에 못 들어가. 이랬다면 더 어려진 세대의 경우에는 뛰어도 온 힘을 다해서 뛰어도 내가 뛸 수 있는 속도보다 울타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진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들도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 게을러서 그래.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세대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도 저 나이 때 게으르고 싶었다. 근데 난 게으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얘네 너무 게을러라고 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가 잘 살던 때가 아니니까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여러 기술, 사회복지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면 요즘 세대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 불안, 무기력 이런 건 보이지 않고 나 때 비하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좋은 교육 받고 그래서 쟤네들은 저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아도 다 주어졌는데 게으르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잣대를 봤을 때 배우거나 누리거나 주어진 게 많은 세대라고 느껴지니까 여기서 너희도 내 때 내가 살았던 것만큼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보지만 또 지금의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뭐 좋은 교육 받았고 선배 세대가 잘 살아왔던 거 봤지만 또 나만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건 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이런 얘기를 많이 결핍이 하죠. 없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70년생이니까 저를 기준으로 저의 선배 세대부터 제 또래까지가 하면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안 되겠어라고 하면 제가 그 말엔 동의. 그 말엔 동의하는데 고민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멀고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막 모잠비크 같은 나라 얼마 전에 막 그 자연재해가 싹 쓸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선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2시간을 고생스럽게 가서 물을 길어서 다시 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기술들이 잘 안착된 사회에서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죠. 아마 우리의 후배 세대들이나 후속 세대들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세대는 인구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의 수 자체가 저희 70년생에 비해서 90년생에서 거의 30-40% 줄어들었고요. 2000년생은 절반에 밖에 안 돼요. 저희가 100만 명 넘게 태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생은 50만 대라고요. 물론 올해는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지만 그렇다면 훨씬 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본 세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세대에게 반드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문화나 같은 세대 사이에서도 그래서 저 사람 게을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고생보다는 고민을 많이 선택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술가, 철학가, 그리고 그 외에 어쨌든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인류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게으르다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정말 머릿속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에 그 고민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도 동의하는데 이 만약 사람들에게 몸이 고생하는 거를 선택할래 마음이 고생하는 걸 선택할래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같이 몸이 힘들 때는 사람들이 뭉치거든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서 우리 같이 덜 힘들자. 근데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너만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면서 마음 힘들 때 서로 손을 내밀어 주거나 오히려 살갑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 때는 고민도 늘어나는데 더 외로워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좀 덜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청년의 불안지수, 우울지수, 자살률, 정신건강 여러 지표들이 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몸이 힘들 만한 기회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들더라도 이 마음이 힘든 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돌파구들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잣대를 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되게 큰 게 경쟁과 비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잣대가 존재하고 내가 굉장히 다양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내가 있을 곳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그 잣대로 가다 놓고 보고 있는 시각을 깨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뚫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기회들이 생긴다는 걸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인구 구조에서는 확실히 한국의 선행지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선행지표라는 건 우리 10년, 20년 후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 일본은 확실히 젊은이들이 일본을 많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그래요? 일본의 언론과 한국의 언론은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을 버렸다. 일본을 탈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꽤 많은 유럽의 언론들은 드디어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 유럽에도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난 이민간분들은 한국을 버린 건가요? 미국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진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외국 나가서 새로운 삶을 현지화되어서 하는 걸 되게 문화적으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일본의 젊은이조차도 외국의 삶이라든가 외국 나가서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땅 자체 내에서 주는 기회의 그 양이 그리고 빈도가 제한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기업 구조가. 당연하죠. 그런데 청년들은 진출시켜야 됩니다. 당연하죠. 양쪽 다 맞는 사실이라면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을 취하는 청년들을 열외자거나 예. 아니면 우리의 삶의 사회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톤으로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의 성숙도 자체가 여전히 올라가지 않겠죠.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비판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 수가 많은 세대가 60대가 넘어서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현 구조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만 주지 이게 결코 세대 간이 아름답게 살면서 우리가 힘들게 일했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번 돈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라는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로는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청년 세대에서는 한국에 남아가지고 계속 있을 때 암울해지는 미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내 미래가 암울해지면 이 세대도 암울한데 그 열심히 살았던 세대도 같이 암울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더 밝은 세대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2개 정도의 모델을 보고 싶어요. 사실 예.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나라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직접 따라할 수는 없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판을 넓혔어요. 유럽 연합으로. 그래서 동유럽까지 들여오고 남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훨씬 청년 세대의 비율이 높은 이 그렇죠. 세대가 베를린, 런던, 파리 같은 데 와서 새로운 다이나믹을 만들고 예.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판이 커지니까 인구라든지 고령화의 문제가 많이 해결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좀 달랐죠. 유럽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대한민국을 비슷하게 보아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모델이라고도 생각해요. 이스라엘 왜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 사실은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밖에서 전 세계에서 예. 스타트업을 만들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유태인 청년들의 어떤 혁신의 파워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강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청년들이 떠난다라고 해서 한국은 뭐 헬조선이니까 탈출하고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MZ 세대가 직장을 갖고 나서 직장을 떠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요즘 하는 이제 컨설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주제인데요. 여기에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서부터 정말 많은 기업이 빨리 나가고 일찍 나가는 퇴사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속상해 하시죠. 기업이나 조직에 꼭 드리는 얘기가 제발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업이랑 맞는 사람 뽑아라. 굉장히 많은 그 조직들이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의 조직 문화와 잘 부합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잘 사는 좋은 두 남녀가 만나서 이혼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죠. 양쪽 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혼할까요?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죠. 예. 똑같아요. 이전 세대는 안 맞아도 다니는 게 미덕이었지만 예. 지금은 안 맞으면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전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안 맞으면 나가는 것도 이상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안 맞는데도 만난 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야. 그리고 너도 좋은 걸 증명해봐. 이렇게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에는 노력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요. 그런데 퇴사율이 정말 놀라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일수록 그걸 잘해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능력치를 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을 약속하고 행동을 자꾸 보여주는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조직 문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지향한다. 그거는 행동이 아니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치들이에요. 심지어 니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이 만나서 오래 사랑을 지속하고 싶으면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해라. 평생 너만을 사랑할게. 이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평생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이딴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심은 반드시 계속 업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운될 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행동을 서로 약속하고 행동을 서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데가 되면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행동은 내가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 적정한 수준까지 잘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애들이 너무 빨리 나가요. 나가야 될 나이 든 사람들이 안 나가요. 이게 뭐예요? 서로 미련하게 버티거나 꽤 있는 사람들은 먼저 튕겨져 나가는 서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인재를 입도선매하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방식. 사실 그게 바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적게 뽑아서 또 소수의 인원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좋은 인재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맞는 인재인지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예. 오히려 또 약간 예. 또 반론 제기하고 싶은데 예. 너무 반론이요. 비유는 좋았어요. 예. 비유가 좋았던 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예. 이제 결혼 이혼을 이뤄 주셨잖아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라 보다 그냥 연애를 많이 해라. 많이 만나라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게 맞는 회사가 처음부터 찾아지나요? 이 회사 다니고 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회사를 만나보고 또 다른 회사를 만나보고 이러한 형태로 여러 곳을 다녀야지만 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찾는다라가 개인에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조직의 법칙에서는 그런 방법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이 더 이상 개인을 많이 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라는 존재가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것처럼 AI 기반으로 자동화되고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부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큰 광고 회사가 예전에는 잘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에이스 3명이 나와서 회사 차리고 AI로 광고를 만들어도 비슷한 아웃풋들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큰 회사를 다니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자립해서 굳이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회사에서 배운 걸로 조그만 규모의 조직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방향으로 또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서 맞는 인재를 찾는다는 것도 맞지만 20대, 30대 청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꼭 큰 회사, 나에게 맞는 회사만 보지 말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찐 실력,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20, 3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패를 받게 된 세대예요. 지금 40, 50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짬을 좀 쌓은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의 경우에는 AI가 들어와서도 혜택을 받는 그룹이 됐어요. AI를 사용해서 내가 생산성도 올릴 수 있고 예. 신입사원 대리에게 줄 일들을 내가 그냥 스스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제일 손해보는 세대가 신입사원 대리 세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쌓고 짬을 쌓아서 나도 어느 순간 더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윗세대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내가 할 일을 해버리니까 아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20대, 30대 그 스타트업 대표들이 오히려 그 생각을 40, 50대의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는 40, 50대 우리 좋은 선배들이 우리가 AI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20, 30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20, 30대들은 우리는 그래서 틈새가 더 많이 보여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세대의 관점이 엄청나게 우리 생각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맞아요. 고민을 스스로 매번 해야 돼요. 한 문제를 여러 세대가 동일한 수평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세대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20, 30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우리가 해결한다는 생각이 제일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20, 30대에게 해결의 주도권을 한번 줘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20, 30대 입장에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젊은 세대가 들어갔을 때 부장님 이야기 들어야 되고 차장님 이야기 들어야 되고 이런 구조에서 월급부터 시작해서 업무 구조가 비대칭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또 회사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버텨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하는 분들하고 부딪힐 때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패기는 아니에요, 20, 30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호봉제를 너무 좋아하는 20대들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호봉제가 있는 회사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회사가 다 공존해야 되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호봉제를 없애야 된다는 게 우리식 해법인 거예요. 유현준 교수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다 똑같은 게 문제예요.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회사가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2년이 지나면 고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1년 11개월 일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는 그 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신입사원들의 부모가 직장에 전화해서 무언가를 항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이런 일화들로 MZ 세대들은 직장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예. 종류의 부모님이 학교에서도 보이고 그렇죠. 직장에까지 전화하시고 예. 하는데 정신과 의사 김현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부모님들을 괴물 부모라고 부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자식이 성장해 나가서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형태의 패턴은 성인이 돼서 직장에 가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통제하고 잘되게 하려고 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놓아주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게 그 뒤에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캐리커처화해서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괴물부모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렇게 부모한테 전화를 받은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심심찮게 손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도가 땅에 떨어졌고 이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괴물 부모 맞거든요. 예. 네, 맞아요. 괴물 부모예요. 왜냐하면 괴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회의 통념적인 것들을 한참 벗어나면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10살 어린 사람과 혹은 20살 어린 사람과 예전에 진짜 100년 전, 200년 전에 맞담배질하고 술잔 막 이렇게 대작하고 이러면 아마 괴물이라는 소리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10살 차이 나면 거의 친구 같은 그런 사이고 저희 수평적으로 형- 막 얘기하잖아요. 사무실에서 막 20살, 3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같은 직급으로 일하는 사회인데 지금 만약에 10살 차이가 난다고 어디서 내 앞에서 담배 펴 이러면 그 사람이 괴물이 되죠. 그러죠. 사실 이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1981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기억하는데 신촌에 있는 어떤 대학의 하숙생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7, 8학번이 80학번을 보면서 개탄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60년대 초반 학번인 젊은 교수님이 예. 그 80학번을 보면서 이 지구가 끝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대학 캠퍼스에 있냐고. 낭만은 사라졌고 인류는 땅에 떨어졌으며 분명 그들의 일탈적인 괴물적 행동을 일부 봤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젊은이들의 보편적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붙잡고 물어봐도 너희 부모님이 네가 회사에 힘들 때 너희 회사에 전화하시겠냐? 그럼 다들 이래요.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인내력이 없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적응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 갈등 자체를 어느 한 세대의 책임으로만 보는 게 저는 가장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본인의 잣대에 맞춰서 다른 세대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세대마다 반복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20년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좀 부러운 유럽 문화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이 클럽 가는 문화예요.
우리는 오,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럽 온게 되는 게 할아버지 세대는 히피 세대예요. 잘 놀았어요. 아버지 세대는 락커 세대예요. 머리 휘날리면서 반항의 아이콘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테크노 세대예요. 셋 다 네. 클럽이 익숙합니다. 와. 같이 가서 잘 놀아요. 예. 물론 다른 음악과 다른 철학,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자신의 세대와 이 세대가 다르지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2030 세대가 상당히 불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30 세대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한 가지 이유로 요즘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경험했는가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불안한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교류하고 경험했던 인간관계의 수보다 온라인으로 경험한 인간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MBTI라는 현상조차도 왜 이렇게 이 세대에서 붐을 했을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데 오프라인으로 자주 보면 외향인지 내향인지 T인지 F인지 나누지 않아도 김경일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그냥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고 이 사람과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의 경험이 많이 없으면 정량화된 지표들을 더 많이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팔로워 수, 라이크 수 이런 것들은 정량화된 지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MBTI 도 처음부터 그렇고. MBTI도 이게 딱 구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분류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분류 체계와 그리고 정량화된 지표들을 원한다라는 거는 그러한 것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물리적인 실제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수나 빈도의 부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타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기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정신건강, 내 어떤 불안함 이거를 낫게 해주는 거는 때때로 나랑 완벽한 생각이 똑같지 않고 우리 부딪히더라도 많은 교류를 하고 많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경험의 부재가 나를 더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20대가 특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꽤 예전에는 20대, 30대의 불안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뭐 수많은 문학 작품부터 수많은 영화들이 20대의 방황, 30대의 방황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걸 넘어서 아 저런 방황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라고 하면서 뭐 맨발의 청춘에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들의 방황과 불안을 우리가 존중해 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대, 30대, 특히 20대의 방황은 마치 생각이 짧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제가 이 관점을 자꾸 많이 말씀드렸던 것도 그들의 불안과 방황은 당연히 마땅히 거쳐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고 요즘은 어떤 방황과 불안으로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할까 이것들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쉬는 청년이 가장 역대급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 예. 쉬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정의하지 말자. 그리고 쉬려면 제대로 쉬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쉬었다면 어느 순간 다시 뛰고 싶어져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던 독일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바로 가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하고 인도 갔다 오고 명상 공부하고 이렇게 1, 2년을 쉬고 나서 대학교를 가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수능 입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상상도 못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독일 학생들이 그렇게 1, 2년을 제대로 쉬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대학교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쉰다, 이걸 사회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걸로 보일 뿐 그들이 정말 쉬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쉬어야만 하는 순간이 주어졌다면 아예 제대로 쉬자.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이론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기간을 뭐 휴지기, 준비기 이런 말들로 대부분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가 조금 더 바뀌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잠복기 그리고 탐색기 이러면서 특별히 물리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간을 탐색의 시간, 준비의 시간 굉장히 정중동의 시기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용어, 정책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 시간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치열한 고민을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좀 소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탐색기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게요. 사실 쥐를
어떤 새로운 환경에 풀어놔도요, 바로 자기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방황하고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뇌 안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곳곳의 공간을 탐색해서 내 뇌 안의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우리가 방황한다, 헤맨다, 그리고 뭘 못하고 쉬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기 동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신만의 지도를 뇌 안에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대, 30대 역할을 뇌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서 기뻤고요. 실제로 이들의 고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회 구조, 시스템 자체가 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틀에 가둬놓은 시각으로 2030 청년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세대가 가진 장점을 이해해야지 그 세대가 가진 단점을 우리가 자꾸 부각시키고 보완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제 동료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이 사람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이번에 딱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쉬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